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의 즐거움, 토요 랭킹쇼 진행을 새로 맡은 이재명, 황수연입니다. 토요 랭킹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소감은 좀 어떻게? 다른 기자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안 오신. 다른 기자분들은 현관에 있나? 현관에 계셔? 현관 안 계시고. 먼저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직 청문회 등 소정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임명되면은 철저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제 입에서 정치의 정자도 모든 SNS와 전화소통도 어려워진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기자부터 찾았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역시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왜 발탁한 거죠?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 이런 이상 기류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관계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남북 관계가 어떤 면에서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한 그나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인선을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일단 북한이 우리 남쪽을 뭐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즉 북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예우를 해줘야 될 사람. 즉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 세대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본다면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이제 주도했던 박 전 장관이 한편을 보면 이제 카드에 들어왔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 장악력과 대언론 관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뭐 언론에 많이 출연하셨고 예. 또 조직 장악력은 뭐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등 하면서 다 정평이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이 말기로 갈수록 항상 역대 정부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비롯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에 뭐 줄을 선다든지 등등을 해서 그렇다면 이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하든지 조직 장악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즉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우리 한미 관계가 좀 더 원활해야 된다는 거. 그건 아마 그동안 국정 경험이 있는 박지원 의원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막 그런 판단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위험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장관이 워낙 조직 장악에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런 예. 생각도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북한과 그리고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을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김근익 교수님 보실 때는 박 전 의원이 어떤 능력을 높이 산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길 것 같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넓은 인맥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기 말에 최악에 처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정면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저는 평가는 엇갈린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실어줌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구애 작전을 벌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한미 관계에 더 틈새를 벌림으로써 북한과 미국을 중재시키는데 오히려 더 악재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청와대 생각은 박지원 카드가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할 것이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박지원 카드를 발탁한 것 같은데 예. 가장 먼저 열심히 할 것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국정원장으로서 청문회 통과를 하면 아마 박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대북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종착역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바라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11월이면 다시 재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어떻게든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 막표 역할을 아마 박지원 전 장관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예. 그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깜짝 기용이 되면서 과거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연이 사실은 악연이에요. 최근에 예. 흐름을 보면. 자, 사실은 이 DJ 정부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고 대북 송금 문제를 끌어안고 옥살이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 집권 시절인데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임 정부와 후임 정부의 악연으로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에 재수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권을 잡게 됩니다. 지금도 이낙연 의원이 과연 당권 잡을 것이냐? 오는 8월에 관심인데 그렇죠. 그때와 지금과 구조가 똑같아요. 뭐냐면 당권 잡고 대권 갈 것이냐, 당권 대권을 분리해서 갈 것이냐, 이 논쟁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로 당권을 잡고 이때 박지원 의원은 결사반대를 했죠.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되고 당권은 내가 잡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표 체제가 되고 문재인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불화의 기화로 사실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계기가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표, 지금 문재인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문모닝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기억납니다. 문모닝이요? 예, 예.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대표, 예. 문재인 후보,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다 보니까 박지원 이 의원의 SNS를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건으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가, 이게 이제 문모닝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물밑 기류는 박지원 전 의원이야말로 어쩌면 당 밖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특히 이제 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분이 아닌가.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어제 인사로 드러났다,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북 송금 문제로 사실은 수감까지 됐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북 송금 라인을 다시 복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도 이건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과연 북한은 좋아할까? 박지원 네.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앉히는 걸 좋아할까? 이게 궁금해요. 물론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뜻은 박지원 카드가 북한에 주는 가장 긍정적 메시지이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를 좀 지켜봐 달라라는 메시지일 텐데, 과연 이것이 문 대통령의 최종 목적지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리고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전문가 입장이나 제가 봤을 때도 썩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카드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생각이 완전히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셈법 속에서 이걸 절충하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소개팅을 시켜서 만나긴 해줬는데 만나보니까 서로 지금 상대방한테 서운한 감정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중재를 소개팅 하려면 중간에서 그냥 끌어들여서 만나게 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하고 예. 누구 편을 확실히 들어줘야 됩니다. 아니야, 트럼프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김정은 네가 잘못했어. 라고 편을 들어서 잘잘못을 가려줘야 다시 소개팅을 시켜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박지원 카드는 명백하게 트럼프가 틀렸고 우리는 김정은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간접적 메시지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트럼프도 만족시키고 김정은도 만족시켜야 소개팅이 가능할 텐데, 예. 박지원 카드는 미국은 우리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안테나를 맞추는 게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김정은에 주는 긍정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는 굉장히 이 카드가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 서훈
이 안보실장 카드가 미국에는 굉장히 불편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 물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이건 뭐 두고 향후의 전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지원 대표가 그 많이 알고 있다는 인맥을 보면 사실은 구시대 인맥입니다. 예. 송호경 당시 그 만난 부장도 지금 다 이제 뒷손으로 은퇴를 물러나 하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김양건 통전부장은 이미 죽었고요. 예. 그다음에 원동현 부장 같은 경우 친하지만 지금 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예. 지금 장악하고 있는 통전부장이나 외무상이나 이 또 당 부위원장은 완전 군사 라인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표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북한 인맥이라는 게 지금 사실 별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나올 때 제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예. 북에서 그렇게 냉담하거나 싹 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박지원 내정자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만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맞습니다. 비서실장도 굉장히 네네네. 화제가 되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될까요? 사실은 박지원 카드가 어제 인사 발표에서 가장 놀랐던 카드.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예. 에잉 그러고 놀랐어요. 저는 바로 전날 뵀는데 뭐 전혀 얼굴에 표정도 안 내색을 드러났는데 전환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전화 방송이 됐으니 우리 기획사나 차릴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오. 그 다음날 제가 좀 배신감을 아, 느꼈는데 연락을 다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깜짝 놀란 카드였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놓고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는 계속 하마에 그랬죠. 나왔었죠. 예.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이제 현역 정치인인 이인영이 간다. 이렇게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됐고, 네. 그럼 임종석 카드는 국정원장 가겠네? 그런데 본인은 좀 고사하는 느낌이다. 언론에서 긴가민가 했었어요. 네. 그런데 특보가 됐습니다. 근데 특보가 사실은 전방위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리베로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외교안보 특보가 누가 있었을까? 있었죠. 예. 문정인 문정인 교수가 특보가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근데 문정인 교수는 상당히 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예. 쏟아내서 때로는 이게 지금 정부 정책에 좀 도움이 되나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나 고민될 때도 있었는데 정의용 특보는 완전히 안전한 카드죠. 예. 그동안 현업을 장악하고 모든 라인을 두루 관리하던 그리고 미국 쪽 라인으로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용 카드는 버리는 게 아니라 정의용 전 실장을 특보로라도 다양하게 활용하겠다. 이건 의미가 있는 이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좀 깜짝 카드인데 네. 그렇다면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예. 아랍에미리트하고 아. 원전 문제로 상당히 좀 국내 외적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렇죠. 대통령이 특사로 갑니다. 그랬죠. 그 이분이 예. 외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본인도 통일운동을 민간 영역에서 NGO로 추진하겠다 이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예견하듯이 대북 특사 카드로 기용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일단 북한이 지난번에 이미 대북 특사를 거부했는데 네. 받을까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 뭐 국내 최고 전문가 계시지만 그때 발표를 잘 보시면요.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단호히 거부한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평창 때 이 북한의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했던 인물인데, 뭐, 이 2인자로 격상됐다고 요즘 평가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1인자가 아닌 상황에서 2인자가 특사를 거부하고 말고를 발표하다니 예. 많이 위상이 올라갔네,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여지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물밑 소통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반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번 외교안보 라인을 두고 새로 인사를 한 걸 두고 미국은 안 좋아할 것 같다. 북한도 좋아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관심 사항은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30일 한 이후 정상회담 때도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문정인 아까 말씀하셨던 특보도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고록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에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회담장으로 끌어들여서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10월에 서프라이즈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정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출발할 때에 이제 같은 진영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개편을 보면 일단 미국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북한이 남북 공동사무소 폭발을 하고 존 볼턴 보좌관의 그 회고록을 보면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남북 관계 아무리 잘해봤자 남한 쪽에서 줄 게 없다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가 해결돼야지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북한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편을 보면 우리는 좀 더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가져가봤자 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그러면 뭔 소용이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김문식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번 개편을 북한이 달가워할까? 왜냐하면 기존에 다 해왔던 사람들인데 변하는 게 없는데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거는 좀 더 미국을 설득을 해서 예. 미국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한번 좀 끌어오는 그런 제재 해제를 하는 그런 걸 원할 텐데 근데 이 진영을 가지고 과연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개편된 인사를 보면 그렇게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 결국 미국 쪽의 입장에 볼 때는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하고 있죠. 경제 안 좋아지고 있죠. 또 바이든과 지금 10%포인트 차이로 지금 지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죠. 또 예. 측근들 다 배신하고 나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10월의 서프라이즈라는 게 10월 달에 뭔가 큰 걸 하나 터뜨려서 전세를 회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10월 달에 만약에 했던 스몰 딜 차원, 즉 예를 들어서 북한의 영변 하나 폐쇄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를 조금 해제해주고 뭐 이 네. 정도 텐데 문제는 과연 거기에 북한이 만족할까는 거예요. 스몰딜에 예. 근데 또 그것이 실제 미국 여론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 당신 지금 핵과 미사일 다 발사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영변 고작 하나 해놔놓고 이거 북한 봐주나? 그러면서 본다 오히려 여론이 역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즉 도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볼턴 보좌관도 이 10월의 서프라이즈가 어떤 면에서 상정은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 본다면 과연 지금 11월 즉 미국 대선 그 남은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굉장히 희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미국이 새로운 그 정권에 들어온다고 보면 그럼 자기들도 이제 모든 것들이 이번에 아무리 합의를 해봤자 이행을 보장 못 받잖아요. 예. 그렇다면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럼 새로운 대북 정책을 가지고 어떤 면에 협상을 해가야지 지금 끝나가는 정권과 아무리 좋은 협상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을 보장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 하노이에서의 어떤 본인의 그 큰 어떤 이 명예훼손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또 반복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아마 11월 달까지는 결국은 북한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번 우리나라 진영도 실제 좀 상황 관리를 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죠. 그렇게 유례없는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 일변도에 사인을 보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북 전단 사태부터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일관된 대남 모욕과 조롱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도 보면은 우리 청와대나 또 통일부나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고위 인사들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을 안 지킨 거다. 미국이 약속을 잘 안 지킨 거다라면서 우리 탓 미국 탓을 많이 하면서 사실 북한의 저자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분노했는데 결국은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폭발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잠시 숨고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예.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택한 카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대북 전문가를 지금 요소요소에 다 지금 안보 라인에 심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어떻게든 지금까지 다져놓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의 이 성과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보고 현실적으로 그 가능한 정책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 잘하신 것처럼 이건 북쪽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10월의 서프라이즈는 불가능합니다. 이 한 달이면 정권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하러 만나서 또 그것도 워싱턴까지 갈지 또 하노이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또 그걸 협상을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10월의 서프라이즈 트럼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사람이기 때문에
볼턴 해결하기나 그다음 쫓겨난 측근들 폭로를 보면 이 사람한테 진정성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악마도 손을 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럼프라고 한다면 시월에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겠지만 예. 그런 트럼프가 만나서 김정은과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또 한 번의 언론 사진 찍기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월의 서프라이즈를 염두에 두고 박지원 이인영 이 서훈으로부터 외교안보 라인을 저는 회전문을 만드는 건 제가 대통령이 예.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좀 우리가 단호하게 북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한 시기인데 예. 또다시 저 자세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남북 관계를 더 힘을 들여서 미국을 내가 좀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지 예. 그런 아마 좀 일부의 그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대화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화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의 민주당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이해찬 대표 결국 두 번이나 송구하다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해찬 대표와는 오랫동안 같이 이제 정치부를 출입하면서 인연이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웬만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정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도 사실 이해찬 대표는 결코 어떤 사과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부동산 문제를 갑자기 저렇게 사과하시길래 왜냐하면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도 뭐 국민들한테 사과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걸 더 뭐 공급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하자. 또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전날 국회 얘기를 해서 잘은 안 했습니다. 예. 우리 언론에서는 잘이라는 말을 썼는데 본인은 다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예,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느낌은 모든 게 다 작동되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냐라는 그렇죠. 식으로 느낌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사과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의 어떤 그 추락도 있겠지만 이 부동산 문제를 과연 그러면 여당 대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왜냐? 부동산 대책을 여당이 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정부가 어떤 면에서 청와대가 주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20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해왔고 그걸 이 김현미 장관이 그동안 주도를 해왔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그거 하나만 자신 있습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 정말 자신감을 표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그렇게 많은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들 특히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전체 여권을 대표해 사과를 했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특히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이 전략가가 이렇게 두 번이나 사과한 것은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렇게 대표가 두 번씩이나 사과를 하니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네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들 후보들에게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 맞습니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에 이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당의 입장이 일부 이야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오래된 과거도 아니에요. 4.15 이번 지난 총선 그렇죠. 그 이전에 입후보할 사람들은 지금 우리 당,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 1가구 1주택 아닌 겁니까? 그렇죠. 실수요자만 혜택을 주겠다. 뭐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다주택 소유자들은 팔도록 하겠다. 그 강력한 조치가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이제 의원으로 입후보를 하겠다면 자, 다가구 소유자들은 1가구로 1주택으로 정리하겠다는 서약을 해라. 서약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76명 아닙니까? 당 소속이. 그럼 다 이 중에 다주택 보유자는 누구이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했는데 답변할 수 없다요.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 예.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약속, 서약을 받은 건 사실이고 2년 이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2년이네요. 예, 예. 그러면 2022년까지네요. 대선까지죠. 예. 대선 이전.
대선 평가 받기 전에 아마 이게 한 번 더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다면 어떤 의원이 몇 채를 어디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략 어디를 처분해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체크가 된 사안이긴 해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이번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이 좀 뿔난 이 분위기, 집권 여당에는 불리한 분위기, 대표까지 사과한 상황에서 앞으로 저는 이제 언론의 이제 트래킹이 쭉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네. 조만간 민주당 입장에선 밝힐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겠네요. 지금 민주당 통합당 모두 언론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이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겠나. 이미 시작됐다고 경쟁적으로 봅니다. 공개할 것이다. 네, 네. 네. 예, 지금 민주당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경실련이 지난달 4일에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민주당이 43명, 미래통합당이 41명, 민주당이 좀 많은데 물론 의원 비율로 따졌을 때 통합당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의원 수가 더 많다 그렇죠. 보니까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다 주택 보유자들이 보이는데 이계호 의원 5채가 있고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 임종성 의원 4채씩 있고 김진애 의원도 4채가 있네요. 굉장히 지금 의원들의 다주택 비율이 높은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연 이런 이제 많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현될 텐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많은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이 불리한 법을 만들까요?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국민들 시선에서는 국회의원들은 항상 이제 기득권층으로 이제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가 많구나 새삼 놀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여야 사실 뭐 다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럴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입법이 아닌 국토부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행정명령으로 주택 공급 제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부동산 대책은 사실 입법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야 막론하고 다 기득권화돼서 강남 이름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저렇게 4채, 5채씩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 조금 더 책임을 많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게 통합당이 저렇게 다주택자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합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이미 부동산 대책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차례 내놓으면서 했던 게 뭡니까? 이게 투기가 되면 안 되니까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LTD라든지 무슨 담보 비율을 다 규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자체를 계속 억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 40대가 사실 민주당이 화가 난 건 뭐냐면 내가 평생에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예. 집을 좀 얻고 사겠다는데 못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집 한 채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자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는 박탈감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자기는 못 사게 했는데 청와대에 있는 분들, 장차관들, 예. 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를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팔으라고 했는데도 예. 판다고 했는데도 안 판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통합당과는 달리 더욱더 뿌리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권 여당이 우리는 부동산 투기 작겠으니까 실수요자 아니면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하면서 30, 40대들이 집 사게 하는 그 꿈을 다 짓밟아 놓고 예.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팔겠다고 말만 하고 있으니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감정적 화가 많이 나죠. 예,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비단 집값이 올라서만 아닐 겁니다. 정부의 호언 장담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그 애절한 마음 장관께서 지금 답변하는 거 가지고 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처럼 부동산 논란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와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 인물은 노영민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정부, 정권의 차원에서 뼈아픈 대목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부동산 때문에 청와대를 향해서 국민들이 뿔났던 적이 있어요.
김의겸 전 대변인 사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윤리적인 문제로 물러났습니다. 사퇴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아내의 탓을 한 거 아니냐 하는 또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복귀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영민 이 비서실장이 이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이라면 집을 팔아라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한 기억납니다. 어찌 보면 본인이에요. 예. 지난해 말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6개월 내로 파세요. 그래서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 내로 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 지금 청와대의 행정관들은 빼고 비서관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12명이에요. 예. 장차관 국무위원들은 빼고라도. 예. 그런데 이 중에 그럼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팔까? 초미의 관심인데 노영민 실장 본인도 다주택자였던 거예요. 지금 이 반포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고 청주 과거 지역구에 이제 좀 평수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한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반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약 50분 후에 입장이 바뀌어서 아니다. 네. 반포 아파트는 지금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즉시 매물로 못 내놓고 이미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 그러니까 이 50분 만에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강남 거 팔게 그랬는데 아니야 청주 거 팔 거야 로 국민들에겐 들리게 돼버린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이 어떤 허탈감 분노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취재를 오래 하셨는데 네. 청와대에서 이렇게 50분 만에 아이고 잘못 알았어 다른 거 팔게 하는 게 단순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노영민 실장이 뭔가 좀 이 상황을 바꿨든지 예. 아니면 이걸 잘 못 알았다면 청와대 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민감한가라는 건 누구도 잘 알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사실 이번에 보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다 뭐 잊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거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집을 왜 반포는 안 팔고 정면을 파느냐. 이것만 남아있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것 네.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이 지금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노영민 실장도 본인이 처음에 아마 이거를 뭘 팔까라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집을 저 청주 같은 경우도 내놨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세법 전문가들이 예언을 해보니까 아마 이렇게 집을 팔게 되면 이 반포를 이걸 청주로 먼저 팔게 되면 대략 한 4억 정도를 절약을 하는 모양이에요. 세금 자체를. 왜냐하면 네. 이 시가가 많이 오른 집을 나중에 한 가구로 해서 팔 때는 세제 혜택이 있나 봅니다.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금 아들이 지금 현재 거기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문제는 노영민 실장도 뭐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충북지사를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충북에 있는 집을 팔아버리니 거기 사시던 분들은 뭐야 이게 된 거죠. 그동안 이 지역에 와서 삼선까지 하고 우리 지역에서 키워줬는데 아니 우리 집은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또 관리적으로 묶여버리고 또 이 집을 팔아버리고 지금 어떤 똘똘한 한 채인 강남으로 가버렸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저는 뭐 개인적인 욕망 어떤 이런 재산관계 이거는 뭐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행보로서는 이거는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참 궁금한데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들어봤습니다.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뒤에 있다. 우린 팔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청와대에 계신 분이 대통령 뜻에 따라서 소문을 내면은 사실은 강남 쪽에 있는 집을 팔고 청주 쪽에 있는 집을 있어야지. 서울이 비싸니까 그걸 안 팔고 놔두려고 하는 거지. 청주 집보다 몇 배 더 나오니까. 네, 청주 시민들이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럼요.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또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청주 지역을 팔고 강남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이시종 지사도 뭐 더불어서 갑자기 소환돼가지고 의문의 한 표를 맞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향후의 정치적 진로를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지금은 이제 불출마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향후에도 충북이라든지 청주를 기점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정치를 할 거라면 사실은 아무리 돈이 좀 아깝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 따지면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더라도 청주를 팔겠다고 했다가 바로 반포를 또 아니고 청주를 팔겠다, 반포를 팔겠다고 했다가 예, 이렇게 예. 말을 바꾸는 건 제가 볼 때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포에서는 이런 지금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팔겠다고 했다가 안 파는 거니까 이건 비서실장 인증 주택이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또 네. 우스갯소리도 나와요. 그 정도로 국민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 40대 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대책을 책임지고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집권 여당과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은 뭐 뿔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또 하나는 이시종 지사든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든 다시 충청도 또 청주에 가서 지사를 원하든 뭐 다시 재기를 원하든 정치를 하실 생각이면 이번에 이 부동산 해프닝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돌이키기 힘든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나선 건데 네. 참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예, 됐어요. 예. 저희가 CG를 함께 보실 텐데 네. 그동안 3년 반 동안 네. 이제 세계 주요 도심 집값 변동률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이 가장 높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국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왜 잡아야 되는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탕도 되는 자료예요. 네. 그런데 또 안 잡히고 있다는 현실을 지금 반증하는 그러게요. 자료이기도 해요. 예. 양면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2월부터니까 실제로 17, 18, 19년 하고 올해 7월까지예요. 3년 반 동안 보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이 56%를 넘고 있어요. 네. 집값 변동률이.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이 독일 뮌헨인데 37%대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이 베이징, 그리고 이제 이 파리, 이 경우가 22%예요. 우리가 집값 비싸다고 얘기하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가 19% 변동률입니다. 근데 이게 변동률이기 때문에 집값의 절대 가격을 비교한 건 아니에요. 얼만큼 시세가 출렁거리느냐를 본 그렇죠, 거니까 예. 네. 뭐 집값이 절대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이건 아니지만 예. 불안정하다. 이 지표로는 명확하거든요. 이 56%를 적어도 한 20%대 정도는 다운시켜야 네. 그래도 집값 안정화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이 지표를 한번 우리가 참고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각에 예, 예.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뭐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네. 유일하게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어쩌면 다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맨하탄도 아. 지금 집값이 다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오르는 데가 바로 서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참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대책 마련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잠깐 보실까요? 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는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선 검사들도 총장이 책임지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오히려 사퇴하는 것이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다는 건데 김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제 검사장 회의 자체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소집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집한 이유가 일단 추미애 장관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제 소위가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심의를 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그만해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 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관여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어제 검사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럼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 부분이 아마
또 의견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검사장들이 자진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 뭐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검사들도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오히려 사퇴하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 검사장 회의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재신임을 하는 그런 자리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절충형을 선택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절충형이요. 예. 네, 수사 전문 자문단은 개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 지휘권 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평론가님, 변호사님께서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지 말자 뭐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말자인지 아까 절충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대부분의 언론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재지휘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뭐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일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서 한번 다시 저희를 지휘해 주세요. 이건 뭐 항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크게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 지시한 외부에 전문 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이게 보류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안 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럼 이건 지휘를 받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결과만을 총장은 보고받아라. 그렇죠. 중간에 개입하지 마라. 네. 요거는 지금 검찰청법 8조의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아까 말씀하신 12조가 충돌하는데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되니 요건 좀 재지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좀 정교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니 왜 검찰총장한테 결과만 보고 받아라 마라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하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6월 초에 윤석열 총장 본인이 엄명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건 내 최측근이 연루돼 있다고 하니 나는 지휘 안 할 거다. 수사팀이 알아서 잘하고 대검 부장단들이 좀 들여다보고 나는 결과만 보고 받을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라고 중첩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법적인 어떤 이 법리적 해석 이전에 윤 총장이 처음에 엄명했던 것을 지켜라 정도로 이해한다면 사실은 이걸 뭐 이렇게 격돌까지로 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중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이 부분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니까 윤 총장에게 지휘 감독권을 내려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계속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어쨌든 검찰 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보셨다고 보세요. 예전에 2005년도인가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전정배 장관이 이제 그 수사 지휘권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사안을 구속할 것이냐 불구속할 것이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 과연 이 현직 대학 교수한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들을 들여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정배 장관이 이거를 이제 불구속해라라고 이야기한 게 인권 수사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수긍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수사 지휘를 한 걸 보면 일단 수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 수사 자문단을 이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운영이 돼 왔는데 그럼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과연 그 법 적용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즉 검찰 내에 있는 전문가들과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봐라 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성윤 지검장도 지난번 손혜원 의원 그 사건 때도 이런 소집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 결과를 따라서 사실은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번에 내린 것 자체가 이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 법무장관이 과연 그러면 수사의 어떤 내용이나 인신 구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휘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절차에 대한 문제, 즉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는 어제 회의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라는 게 다수였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와 사항들을 지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한 게 뭐냐면 그럼 보고를 받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물론 아까 했듯이 예전에 이제 그 윤 총장이 이야기했던 거를 뭐 대확인시켜 준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수사 지휘를 하는 거를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느냐? 즉 권한쟁의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조항을 그럼 권한쟁의 심판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법무장관의 권한과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이 예. 충돌되다 보니 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검찰총장의 권한인데 이걸 법무장관이 가타부타 하지 마라 하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겁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도 가만히 있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윤 총장이 이렇게 검사장 회의를 진행할 때 바로 그때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도 함께 보실 텐데 내용은 이래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다. 명분과 필요성이 없으면 물론이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재검토 요청을 지시한 거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제로서 말이죠. 이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하는 수사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측근이 한동훈 검사에 관여되어 있는데 너무 몰아가기나 편파나 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관여를 하고 또 관여를 하면 또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전문수사 자문단을 심의를 거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그거 굉장히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서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니까 여권이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저거 소집을 해서 그러면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특임 검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예.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의견이 검사장에서 나와버리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공정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면 의심을 또 받을 수 있는 의심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공검장 회의가 어제 10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시에 시작되고 난 다음에 11시쯤 넘어서 저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수사팀을 교체한다랄지 특임검사 임명 자체는 이미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사회의에서 혹시 독립된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향이 검사장 회의에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내용은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특임 검사 임명을 못하도록 한 게 사전 차단한 거다. 이게 네, 김광산 맞습니다. 변호사님의 이제 해석이신데 네. 뿐만 아닙니다. 추 장관이 어제 오후에는 그냥 공석이었던 검사장, 그러니까 검사장급 법무부 감찰관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역임했던 유혁 변호사를 임명했는데요. 이걸 단행했는데 이제 바로 이 유혁 변호사가 이제 감찰관이 되면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일 평론가님,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 또 일부 반발 기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직 검사가 아니고 왜 변호사를 부르느냐. 그런데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19년까지도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이제 보직이 창원지검의 통영지청장을 역임을 하고 이 옷을 벗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한 상황인데 다시 청와대가 불러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무부 감찰관이 검사장급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권한을 두고 검찰을 이제 감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무실 실장도 같이 인사를 했는데 어제 보시면 여기는 판사 출신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류혁 변호사가 또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부친이 류혹은 전 비서관인데 예. DJ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아,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참여했군요. 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중앙인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을 지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데
당사자는 아니고 그 자제이지만 예. 어쨌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 감찰관을 맡게 됐다. 예. 이런 인연 때문에 어떤 성향의 분이냐 이게 관심인데 이건 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윤 총장의 선택지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오늘 내일 주말 사이 고심을 하고 월요일쯤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고검장 회의는 직접 참석을 했고 나머지 지검장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을 겁니다. 네.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전문수사 자문단은 뭐 소집하지 않겠다. 그러나 수사 상황을 보고를 뭐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거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은 또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재검토해달라. 이게 왜냐하면 검찰청법 7조에 보면 이의제기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부의 명령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요청하면서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법무부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제2의 또 수사지휘권을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윤 총장이 본인이 취임식 때 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법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만 또 만약에 본인이 흔들릴 경우에 검찰의 어떤 위상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저는 타협안을 내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협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수용은 하고 예.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그 수사팀이 또 수사하는 것도 이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3의 안으로 특임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해 볼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근데 추미애 장관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 그렇죠.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신청도 안 했는데 이미 그걸 이야기해버리면 그렇죠. 이 절차가 또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또 공은 이제 추미애 장관에 넘어가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아마 다음 주 초가 이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그렇죠.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월요일 아마 가장 뜨거운 뉴스가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자, 아주 그냥 눈길을 끄는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40%대 43%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뭐 외형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뭐 윤석열 총장이 좀 높아요. 근데 한 3%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사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래서 뭐 수치상은 좀 높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여론조사 내용 자체를 보면 진보랄지 호남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잘한다는 그 층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기에 비해서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PK랄지 이제 보수층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뭐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좀 뭐 예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뜻한 바는 저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고를 요청할 것이고 만에 하나 추미애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부당한 짓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 어떤 스타일이 좀 그렇게 쭉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면 충돌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정면 충돌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 제일 득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일단 뭐 자진 사퇴는 안 된다는 것 거의 만장일치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사실 검사장 회의에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준 거예요. 힘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검사장 회의는 윤석열 총장에는 굉장히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의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핫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요번에 거짓말에서 걸렸지. 새로 살아. 야, 죄송해.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다시 거짓말 안 하겠어. 그래야지.
너는 나한테 2번 맞았어. 왜 맞아야 내 기본적인 생각이 너는 욕먹어. 그냥 안 했으면 욕먹어. 네, 제 옆에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공분을 낳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최숙현 선수는 팀 닥터라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고 가혹행위에 시달려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선수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진짜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효승 교수님, 어떻게 이 사건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스포츠계의 이런 폭행과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고요. 실제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이제 태권도 선수를 있었는데 네.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었거든요. 예. 물론 잘 못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이 철인 3종 경기의 최 선수가 지금 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안타까운 결과,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택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돌봐야 되고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줘야 될 감독이 폭행을 주도했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예. 함께 주도했던 사람이 의사회 쪽에서는 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팀 닥터로 알려진 사람이 함께 몸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폭력에 가담을 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선배들도 함께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 이 스포츠 영역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역시 오래된 이 폭력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폭력의 희생자가 바로 이철 선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폭력의 생태계요. 예, 이미 이 폭력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쓰러진 꽃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은 다 찾아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대구지검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클린센터인가 거기도 갔었고요. 예. 네. 그렇게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더 큰 구조에 또 다른 폭력이 있었던 거죠. 네, 교수님 저도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고 최숙현 선수가 무려 6번이나 외면을 당했더라고요. 저희가 좀 CG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월에 소속돼 있는 경주시청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좀 바쁘다, 훈련 중이다라는 이유로 전화와 우편으로 조사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수사 당국에 고소를 하는데 경찰에서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해요. 이런 거는 벌금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이 오면서 검찰 송치는 됐는데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자 4월부터 말씀하신 대로 대한체육회도 찾아가고 또 6월에는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도 찾아가서 진정서를 냅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 뾰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6번이나 외면을 당했는데 이 부분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가장 보호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폭력의 주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구조와 사회적인 그 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규모가 이제 법일 텐데 어떤 영역에서도 이 선수와 가족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폭력들은 아마 이런 데 가서 민원을 넣었다 하는 얘기가 또 들려온다면 그렇죠. 이 폭력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때 공포가 어땠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모든 곳에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체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어떤 대한민국의 인권 시스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건 전부 다 어떤 인식에 관한 문제, 그런 거에 충분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죠, 얼마나 무사 안일하고 어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일단 경주시청에 호소해요. 그러니까 전지훈련 중이니까 조사할 수 없다. 근데 전지훈련하고 어떤 사람의 인권하고 범죄이란 피해하고 뭐가 중요한가요? 예. 그럼 전지훈련을 하다 할지라도 조사 진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지검 경주지에 고소를 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을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를 내려보냅니다. 예.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거 벌금 몇십만 원이면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거 그냥 끝날 건데. 그런 얘기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정말.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이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갔는데 코로나19를 핑계를 대면서 이거 관련자들 모으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에다가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찰에서 조사한 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경찰서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다고 했잖아요. 3, 40만 원 벌금 내면 만다고 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사건이 사실은 자세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이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트라우마하고 일반적인 상해나 폭행과 다르다는 걸 알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협회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왜 우리를 귀찮게 굴어.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무사안이라고 좀 구태 의연을 했던 것이 결국은 최숙현 선수를 정말 돌아오지 못할 그런 곳을 내몰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이런 진정이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체육계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감독부터 시작하고 협회가 전부 다 어떤 같이 그래서 인맥이나 학맥으로 연결돼 형성이 있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쇼트트랙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인권 시스템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또 재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신속하게 해야 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을 잘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벌도 해야 하고 예방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사실 네. 최 선수를 가장 주되게 폭행한 인물로 지금 팀 닥터가 꼽히고 있는데 의료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경주시청 감독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사실 계속 이제 코치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경주시청팀까지 이제 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상황이 본인이 어떤 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문제는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 뭐 말이 닥터지 사실은 뭐 아무런 자격증도 없다고 그래요. 네. 닥터 자격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고 또 이게 지금 경주시 체육회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냥 이 그 감독의 뭐 선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 때마다 이 사람을 그냥 임시로 이제 채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채용이라는 게 직접 어떤 채용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선수들 돈 모아서 돈을 줘서 채용을 하는데 문제는 팀 닥터라는 게 선수들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해야 될 사람인데 문제는 저렇게 폭력의 어떤 주도가 되고 또 네. 감독은 거기에 절절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숙현 선수의 아버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한번 어디 외국 나갈 때 100만 원씩 내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또 체육회 조사를 하려니까 이 사람은 체육회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연락도 안 된다 그러고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녹취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폭력의 당사자가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런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근데 팀 닥터가 이렇게 폭언을 할 때 도대체 감독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처음에 감독이 처음에는 최 선수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니까 다시 입장을 바꿔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결국 네. 처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마 본인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마 뭐 어느 정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 부담을 느낀 걸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폭행과 관련해서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저게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를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해 폭행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상습적이었고 그다음에 약자인 선수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팀닥터랄지 감독들이 이걸 방치하거나 아니면 방조하거나 공모에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이 떠안아야 할 형사적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하고 뭐 대충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아마 입장을 바꿔서 부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뭐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뭐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팀장들 가서 사이코 같아요. 우리 숙현이 저래 만드는 인간들, 숙현이 막 받은 고통에 수백 배, 수천 배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최고형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걔들도 그만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처음에 막 합의 보려고 주위 사람들한테 노력 많이 했어요. 내가 만나갖고 뭐 합의 보고 뭐 이러려고 이런 고사 있는 거 아니다. 자들 트라이에서 다 퇴출시키고
제2의, 제3의 스캐너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거지. 네,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겠다 이런 최숙현 아버지의 인터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력 사태 이번만은 반드시 좀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죠. 저희가 뭐 괴롭힘, 논란의 걸그룹이란 제목을 적어봤는데 인기 걸그룹 AOA 아시죠? 네. 그중 한 멤버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AOA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설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배우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했고 워낙에 네.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 네. 2012년에 데뷔를 해서 8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한 명씩 빠져나가고 지금 5인조가 됐는데요. 작년 2019년에 탈퇴한 권미나 씨라고 미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10년 동안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언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괴롭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같은 멤버 활동했던 지민이다라고 이제 실명을 얘기하기도 네. 했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 중에는 권민아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굉장히 거칠게 또 때로는 전혀 돌봄 없이 그 상황에 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화해를 한 것처럼 했지만 나는 사실 그게 화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10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었다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SNS가 굉장히 뜨거운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 지민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조정의 기회가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이건 소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정말 소설이냐 이런 식으로 공방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공방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이제 상황이 일단 그 네티즌들이 워낙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탈퇴했던 멤버들도 혹시 어떤 뭐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다만 소속사에서 지금 권민아 씨가 굉장히 예민해 있고 이 속상한 마음이 잘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 집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만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보자 얘기가 되는 과정에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분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뭐 얘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 받으면서 노력하고 또 이런 일이 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걸그룹 안에서의 이런 따돌림이나 아니면 이런 서로 간의 이런 불화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있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구체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는 체육계의 어떤 그 문제를 봤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숙 생활을 하고 같이 집단 생활하는 속에서 좀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집단 괴롭힘이 10년간 계속됐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현정 의원님 보실 네.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육계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체육하는 친구들이 거의 매일 맞아요. 예. 이제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이탈할 경우에 자기 미래가 없어지니까 네. 계속 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걸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예를 들어서 어렵게 연습 생활을 끝내고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신이 어떤 그동안 꿈꿔왔던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꾹꾹 참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민아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옛날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린 나이에 아직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어떤 면에서 몰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왕따당하고 저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퍼지는데 참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 길을 들어갔을 때 이 길이 아니면 정말 성공이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들 또 그걸 주변에 지켜보는 어른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같은 그 부류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도 보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놔놓고 자기들이 조사하고 나중에 되면 문제되면 다 경감해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렇게 해서 그냥 없어지려고 그러고 인기가 있는 그룹이 저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과연 이렇게 덮고만 갈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양쪽이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AOA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